한국이 멈추자 미국의 공장이 멈췄습니다. 세계 1위 IT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실리콘밸리 주가는 폭락했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삼성이 없으면 인텔이 잘 되지. 이 말을 내뱉은 남자, 미국 반도체 CEO 앤드류. 하지만 단 7일 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고백합니다. 왜였을까요? 도대체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뭘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앤드류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테크 컨퍼런스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삼성 관계자가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옆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삼성이 없으면 인텔이 더 잘 될 텐데.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거든요. 그때 저는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미국 기술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냥 조립이나 하는 곳이라고 여겼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무지했죠. 컨퍼런스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생산 라인을 점검하러 갔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번 라인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매니저 톰, 이게 대체 뭐야? 저는 급하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는 완벽했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톰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기계를 살펴봤어요. 메모리 모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부품들이 모두 한국산이었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제품들이었습니다. 부품 불량인가? 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역시 한국 부품이 문제지. 품질이 떨어진다니까. 하지만 정말 이상했어요. 같은 시간에 4번, 5번 라인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모두 한국산 부품을 쓰는 라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사무실에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단순한 품질 문제라기엔 너무 동시다발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회사뿐 아니라 경쟁사 5곳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한국산 반도체 부품을 쓰는 곳들이었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설마 이게 우연일까요? 제 비서 제니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우연일까요? 제 불길한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서 날아든 소식이 저를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앤드류, 정말 큰일이에요. 톰이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공급 중단 통보가 왔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얼마나 오래? 최소 한 달이요. 기술적 문제라고 하는데. 기술적 문제라고요?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애플과 구글에 납품해야 하는 200억 달러 계약이 걸려 있었거든요. 저는 바로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30분을 기다려서야 삼성 담당자와 연결됐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공급을 중단하는 거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계약이 걸려 있다고요.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하지만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애플과 구글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어요. 계약 취소 통보였습니다. 납기를 맞출 수 없으니 계약을 파기한다는 차가운 통보였어요. 젠장, 이런 일이.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열렸어요.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1시간 만에 40% 하락. 점심때는 60%까지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의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습니다. 앤드류, 도대체 뭔 일이야? 회사가 망하는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더 절망적인 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이 모두 같은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인텔, 퀄컴, 엔비디아까지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업계 동료들에게 전화했어요. 모두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우리도 완전 멘붕이야. 한국에서 아무 설명도 안 해줘. 그날 저녁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경제 전문가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쥐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게 진짜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컨퍼런스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갈 기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참석했죠. 보스턴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한국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나라였나? 케네디 스쿨 강당에는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치인, 학자, 기업인들로 가득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리처드 교수였어요. 하버드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는 분이었죠. 저는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최근 한국 반도체 대란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리처드 교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앤드류,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뭘 모른다는 말씀이죠? 애플의 진짜 심장이 어디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쿠퍼티노 아닌가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플의 심장은 한국에 있어요. 아이폰 한 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무려 70%가 한국산이거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 없이는 아이폰 화면 만들 수 없어요. SK 하이닉스 없으면 메모리도 불가능하죠. LG화학 배터리 없으면 전원도 안 켜져요. 교수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구글 픽셀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카메라 센서, SK 메모리, LG 디스플레이 없으면 한 대도 못 만들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다른 나라 부품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절대 불가능해요. 한국 기술력은 이미 독보적 수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75%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때 교수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이 멈추면 미국은 숨을 쉴 수 없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말이죠. 한국을 하청업체 정도로 여겼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컨퍼런스 후 호텔에서 저는 밤새 자료를 뒤졌어요. 리처드 교수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화면의 90%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40년간의 피나는 연구개발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보스턴에서 돌아온 저는 당장 전사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완전 파악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 모든 부서장 회의실로 모여. 저는 제니퍼에게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 암울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한국에 얼마나 목을 메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구매팀장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100% 한국산입니다. 삼성 65%, SK 하이닉스 35%예요. 디스플레이는 어떤가? 역시 100% 한국산이에요. 삼성 디스플레이 70%, LG 디스플레이 30%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85%, 삼성 SDI 15%예요. 생산팀장 사라가 더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카메라 센서, 터치 패널, 각종 반도체 칩까지 전부 한국산이에요. 심지어 포장 재료인 테이프까지도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한국산 아닌 부품이 뭐가 있다는 거야? 플라스틱 외관이랑 나사못 정도요. 마이클이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전 충격이었어요. 우리 제품 가치의 95%가 한국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대체 공급처는 정말 없어?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어요. 메모리는 마이크론이 있긴 한데 기술 격차가 3년 이상 나요. 중국 업체들도 있지만 품질이나 성능이 한참 뒤떨어져요. 사라가 더 절망적인 현실을 알려줬습니다. 설령 대체 업체를 찾는다고 해도 최소 1년은 걸려요. 생산 라인 전체를 바꿔야 하거든요.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우리는 한국에 완전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저는 힘없이 물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앤드류, 한국 업체들한테 사과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사과라고? 컨퍼런스에서 한 발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한국을 무시한 발언이 정말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었을까요?
이제 와서 그들에게 고개를 숙인다면 너무 늦은 걸까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다른 산업들도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반도체만 강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조선업부터 알아봤습니다. 결과를 보고 또 한 번 기절할 뻔했어요. 전 세계 선박 주문량의 무려 55%를 한국이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미친.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가 지구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은 거의 90%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보고 저는 완전히 멘붕했어요. 세상에, 이것까지 한국이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5%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GM, 폴드, BMW 모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디스플레이 시장이었습니다. 대형 TV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무려 85%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프리미엄 스마트폰 화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다 해먹고 있었습니다. 이건 의존이 아니야. 완전한 지배다. 저는 깨달았어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화학, SK케미칼, 롯데케미칼이 아시아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특수 화학 소재까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철강업도 놀라웠어요. 포스코가 세계 4위, 현대제철이 세계 8위였습니다. 자동차용 초고장력강은 거의 독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왜 세계는 이런 사실을 감추고 있었을까요? 아니, 감춘 게 아니었어요. 저를 포함한 서구인들이 한국을 여전히 가난한 나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더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의 1인당 GDP가 이미 32,000달러를 넘어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높았습니다. R&D 투자는 GDP 대비 세계 1위였어요. 이스라엘, 일본보다도 높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교육 수준도 경악스러웠습니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70%로 미국보다 높았어요.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는 6년 연속 세계 1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을 넘어 초인류 국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다니요.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경제가 이 정도면 군사력은 어떨까? 아직도 미군 보호받는 약한 나라일까? 조사 결과는 제 상식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한국 국방비가 무려 460억 달러로 세계 9위였습니다. 영국,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기 수출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무기 수입국이었는데 말이에요. K 흑표 전차가 폴란드에 1000대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천국 미사일은 사우디아라비아, KF-21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입국이 갑자기 수출국이 된 거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KF-21의 성능을 찾아봤더니 또 충격이었습니다. F-35와 거의 비슷한 스펙인데 100% 국산 기술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핵잠수함도 건조 중이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주발사체까지 독자 개발했어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자 우주발사체를 가진 나라는 7개국뿐인데 한국이 그중 하나였어요. 저는 점점 소름이 돋았습니다. K방산이라는 브랜드도 생겼더라고요.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이 글로벌 방산업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가 되었어요.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호주, 인도까지 도입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소형 잠수함은 인도네시아, 태국에 수출됐고요. 드론, 미사일, 레이더까지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 언론은 이런 사실들을 보도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6.25 전쟁 때 이미지로만 한국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대국이자 군사강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아들 데이비드가 거실 소파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무슨 일이야? 저는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이 드라마 너무 슬퍼요. 데이비드가 TV를 가리켰어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저는 어이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왜 보는 거야? 학교 친구들이 다 봐요. 정말 재밌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선균이 연기하는 박동훈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평범한 중년 남자의 아픔과 따뜻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이유가 연기하는 이지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빠도 우는 거예요? 데이비드가 제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한국 드라마 하나가 저를 이렇게 울릴 수 있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한국은 기술이나 경제만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적 힘도 엄청났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문화 산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또다시 충격이었어요. BTS가 빌보드 1위를 여러 번 차지했고 그래미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했어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한류가 옥스퍼드 사전에 정식 등재될 정도였어요. K-팝, K-드라마, K-무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134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였어요. 넥슨, NC소프트, 넷마블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한국 회사가 만든 거였어요. K뷰티도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화장품이 유럽 세포라에서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총도 없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 그게 바로 한국의 진짜 무기였다는 걸 말이에요. 모든 진실을 깨달은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무지와 편견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저는 전 직원에게 보낼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어요. 이게 옳은 일이었거든요.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께 저는 한 글자씩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회사가 겪은 위기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제가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하청업체로 여겼던 제 오만함을 고백했어요. 우리는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을 쓸 때 저는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실리콘밸리 전체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에서 세계 75%를 점유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90%, 배터리는 3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55%, 무기 수출은 세계 8위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썼어요. 더 놀라운 건 문화산업입니다.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입니다. 메일 마지막 부분에 저는 진심을 담았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깊이 반성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이자 때로는 스승이기도 해요. 앞으로 우리는 한국을 최고의 존경과 신뢰로 대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기 전 저는 다시 읽어봤어요. CEO인 제가 이런 메일을 보내도 될까?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말이에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30분도 안 되어 한국 공급업체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김상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앤드류, 메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사과해야 할 일이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진짜 파트너가 된 것 같네요. 앞으로 더 좋은 관계 만들어가요. 며칠 후 모든 부품 공급이 정상화됐습니다. 우리 회사 주가도 급속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의 가치였어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말이에요. 기술로는 세계 최고이고 문화로는 전 지구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경제는 세계 10위이고 군사력도 강국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불굴의 정신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이런 나라를 만들어낸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